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주워서 손에 쥐어드리는 문학 축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작가들의 작가라 할 수 있는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16살에 카잔 대학에 입학했지만 3년 만에 공부를 포기했고 20살에 고향을 떠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기도 했죠. 이처럼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쾌락에 탐닉했었는데요. 이를 보다 못했는지 그의 형이 톨스토이에게 입대를 권유했고 그는 장교가 되어 이곳저곳에 전장을 누비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대한 이후였는데요. 젊은 시절에 다양한 경험들이 자양분이 되어 그의 작품에 깊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들면서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죠. 전쟁과 평화는 조금이라도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만 559명이나 된다고 하고 1864년에서 1869년까지 집필 기간만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분량도 상당해서 주눅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전쟁은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와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러시아에서는 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처럼 커다란 사건을 다루는 대하소설인 만큼 생각보다는 극적인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 톨스토이의 철학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죠. 워낙에 긴 소설이라 선뜻 짚긴 어렵지만 읽고 나면 마치 높은 명산을 등산한 느낌처럼 성취감과 절경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쟁과 평화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559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도 많은 편이긴 한데요.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6명의 젊은 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볼콘스키 가문의 안드레이가 있고요.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베주오프 가문의 사생아 피에르가 등장하고 그의 아내인 쿠라긴 가문의 옐렌이 있죠. 로스토프 가문의 니콜라이와 그의 여동생 나타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마리아와 니콜라이는 나중에 부부가 되고 피에르는 옐렌이 죽은 후 나타샤와 재혼하죠. 조국 러시아가 처한 위기의 한가운데서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바로 이 6명입니다. 그럼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800년대 초반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종횡무진 누비던 시기입니다. 러시아 상류사회의 관심사는 온통 나폴레옹이었고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임박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을 비난하면서 유럽 대륙 구질서의 수호자로 나선 자기들의 황제 알렉산드르에 대한 칭송과 지지를 보내고 있었죠. 볼콘스키 가문의 안드레이와 로스토프 가문의 니콜라이 역시 장교로서 임관하여 전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안드레이의 경우는 아내 리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참전을 결심하죠. 그는 아내 리자를 시골의 자기 아버지의 집에 맡깁니다. 안드레이의 아버지 볼콘스키 공작은 이전 시대에 황제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하고 자기 영지에 은거하고 있었죠. 그의 괴팍한 성질 때문에 딸 마리아마저도 그를 어려워합니다. 한편 베주오프 백작의 사생아인 피에르는 파리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최근에 러시아로 돌아온 사람이었는데요. 러시아 상류사회는 사생아에 불과한 그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러시아 최고의 부호인 베주오프 백작이 사망하며 피에르를 상속자로 지명하면서 피에르는 일순간에 부와 명예를 손에 넣게 되죠. 기회주의자인 바실리 공작은 피에르에게 접근하여 자기 딸 옐렌의 미모를 이용해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1805년 안드레이와 니콜라이는 각기 프랑스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부대로 향하게 되고 러시아와 동맹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한판 전쟁을 벌이죠. 이 전쟁이 바로 나폴레옹, 알렉산드르, 프란츠 등 3개국의 황제가 모두 참전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프랑스에게 패하고 니콜라이는 무사히 귀환하지만 안드레이는 부상을 입고 프랑스군의 포로까지 됩니다. 귀환한 니콜라이는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 로스토프 백작이 집안 경영에 소홀하여 가세가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도 그는 철없이도 카드놀이를 하다가 막대한 돈을 빚지고 다시 부대로 복귀합니다. 한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피에르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아내 옐렌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겁니다. 피에르는 아내와 연분을 뿌린 돌로오프란 남자와 결투까지 벌이게 되고 결투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고 맙니다. 피에르는 모스크바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고 그 길에서 프리메이슨 단원을 만나 프리메이슨에 깊이 빠집니다. 한편 프로가 되었던 안드레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풀려나죠.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내 리자가 아들을 낳다가 결국 죽고 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에 빠진 피에르와 상실감에 빠진 안드레이는 각각의 방식으로 영지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강화를 맺으면서 유럽 대륙에는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오죠. 러시아는 알렉산드르의 명령으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안드레이 역시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로스토프 가문과 친교를 이어가다가 니콜라이의 여동생 나타샤와 사랑에 빠져 둘은 약혼을 하죠. 하지만 괴팍한 안드레이의 아버지 볼콘스키의 반대로 결혼을 1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약혼녀 나타샤에게 1년간 자유를 주는데 그 기간 동안 나타샤는 아나톨이라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그와 야반 도주를 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약혼은 깨어지고 맙니다. 1812년에 영국과 국교를 단절하라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역사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라고 기록된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격분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이탈리아, 프로이센, 폴란드 등으로 60만의 연합군을 구성하여 러시아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안드레이와 니콜라이는 다시 전선으로 향하죠. 러시아군은 스몰렌스크라는 곳에서 패전하고 양군은 보로디노라는 곳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전쟁터 근처 영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난을 권하죠. 아버지 볼콘스키가 죽어 혼자 된 마리아는 피난을 가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니콜라이가 그녀를 도와주고 두 사람 사이는 호감이 싹트게 됩니다. 보로디노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프랑스군의 공세를 잘 버텨내지만 양군의 손실이 너무 커 수적 열세인 러시아군은 모스크바까지 버리고 후방으로 퇴각하게 되고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모스크바를 점령합니다. 모스크바의 로스토프 가문은 부상병들의 후송을 도우며 피난을 가는데 후송병들 중에 약혼자인 안드레이가 있음을 발견한 나타샤는 그를 극진하게 간호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한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사랑은 회복되지만 안드레이는 결국 죽고 말죠. 한편 모스크바의 참화와 관계없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류 사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에르의 아내 옐렌은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때 피에르는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는 여인을 돕다가 모스크바 방화죄를 뒤집어쓰고 포로가 되죠.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자 나폴레옹은 철군 명령을 내리고 프랑스군은 포로들과 약탈품을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끌려가던 피에르는 포로들 중 플라톤이란 농부를 만나고 그와 대화하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결국 피에르는 러시아 게릴라군에 의해 구출됩니다. 프랑스가 물러간 후 러시아는 다시 평화를 되찾고 아내 옐렌을 잃은 피에르는 남몰래 흠모하던 나타샤와 결혼하고 나타샤의 오빠인 니콜라이는 안드레이의 동생 마리아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작가 톨스토이에 대한 정보는 전쟁과 평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1885년에 출판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단편 소설집에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세 가지 질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와 같은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죠. 이미 안나 카레니나와 전쟁과 평화를 출간한 이후인 작가로서 원숙한 시기에 이 작품이 집필되었는데요.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톨스토이 말년의 작품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인생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동화처럼 보여주는데요. 상당히 짧으면서도 직접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고 싶은데 선뜻 엄두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입문으로 적당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같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미하일라라는 인물인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의 정체는 천사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 세계에 살게 되는데 제어공인 세면과 그 아내 마트류나의 신세를 집니다. 또 이웃이 남긴 고아인 두 여자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난한 제화공인 세면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외투 하나로 아내와 함께 입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어느 날 세면은 근근히 모은 3루블에 주변 농부들의 외상값 5루블을 보태 새 외투를 사려고 계획하지만 농부들에게 받은 외상값은 터무니없이 적은 29페이가가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속이 상한 세면은 시장으로 가서 그 돈으로 술을 잔뜩 퍼마시고 외투 없이도 사는데 문제 없다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던 세면은 교회 바깥에 어떤 남자가 발가벗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려다가 되돌아와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의 신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긴 세면은 그를 집으로 데려오죠. 한편 집에서 남편이 외투를 사오기만 기다리던 아내 마트류나는 세면이 술에 취한 채 외투도 없이 웬 낯선 남자를 데려오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남자를 내쫓으려는 마트류나를 세면이 만류하고 그녀는 죄를 짓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마음을 바꿔 없는 살림에 빵을 만들어 낯선 남자를 대접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미하일라였고요. 그는 세면과 함께 숙식을 하며 세면의 재화일을 돕죠. 미하일라가 세면과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 한 신사가 찾아와 고가의 가죽을 주면서 1년 동안 낡지 않은 장화를 만들라고 다그칩니다. 미하일라는 그 신사를 보고 싱긋 웃더니 곤란해하는 세면에게 그 일을 맡으라고 하고 뜬금없이 그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하죠. 세면은 그간 실수 한 번 없던 미하일라가 드디어 큰 실수를 한 줄 알고 매우 놀랐는데 더욱 놀랍게도 의뢰인 신사의 하인이 찾아와 신사가 갑자기 사망했다며 전에 맡긴 가죽으로 장화 대신 시체의 신길,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마치 예상한 듯이 슬리퍼를 만들어둔 미하일라는 곧바로 그것을 내어주고 하인은 사라지죠. 다시 세월이 지나 6년째가 되던 어느 날 마리아라는 여자가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 아이들의 가죽 구두를 의뢰합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은 마리아의 친딸이 아니었는데 어려서 고아가 된 이웃 아이들이 불쌍해서 마리아가 거두어 딸처럼 키우고 있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미하일라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을 용서했다며 떠나겠다고 하고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미하일라는 천사였는데요. 그 두 여자아이의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러 갔다가 딱한 사정에 되돌아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물음이란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가 그것이었죠. 미하일라는 자신을 받아준 세면과 마트류나로부터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장화를 의뢰한 신사로부터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떠나면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기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라며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부활 첫 문장이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러시아의 그 대문호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뭐 일찍부터 소개돼서 굉장히 많이 읽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영어권에서 이 영어권 현역 소설가들이 꼽은 세계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1위가 그 안나 까레니나였고요. 2위가 그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3위가 다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제 4위가 나보코프의 롤리타,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 베스트 5에 있죠. 1, 3위 두 작품이 있죠. 이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명성, 지명도가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이렇게 유효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러시아 문학, 러시아 작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대문호로 이렇게 평가받는 거장이기도 합니다. 그 톨스토이의 전기에 대해서는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백작 가문의 사남으로 이렇게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28년인데 톨스토이의 그 유년 시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은 일찍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건데요. 어머니는 18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작가가 우리 나이로는 2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살 때죠. 이제 만 2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9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말하자면 이제 고아인 셈인데요. 10대 이후로는. 그래서 성장기 대부분은 이제 먼 친척벌 되는 이제 집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 근대 문학의 개척자죠.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에도 고아였는데,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작가가 청년 시절에 또 이 톨스토이여가지고 여러모로 조금 그 흥미를 끄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부재라는 게 톨스토이에서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그냥 일회적인 약간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문학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여성상, 또 그의 문학에 나타난 어떤 여성상에 굉장히 깊은 이제 어떤 그림자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연보에 보시면 44년에 이제 까잔대학의 그 동양어학부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여러 언어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기억에는 한 10개 국어 정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만년에 톨스토이가 이제 세계적인 대작가이자 그 당시에는 또 성자, 거의 성제 반열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이제 톨스토이의 그 영지로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톨스토이에 대한 소개는 이전에 업로드한 전쟁과 평화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쟁과 평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와 더불어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1898년부터 1899년까지 2년에 걸쳐 집필되었죠. 남부러울 것 없는 상류층 공작과 매춘부 사이의 일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의 기본적인 구성은 톨스토이가 그의 법률가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은 제정 러시아 사회의 저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당시 사회상을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죠. 단순히 당시 사회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정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901년에 파문을 당하기도 했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바로 이 작품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활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네울류도프라는 공작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우연히 들른 고모집에서 마슬로바라는 여자를 만나 관계를 갖게 되죠.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울류도프에게는 나타샤란 누나와 이그나치란 매형이 있고요. 마슬로바를 사랑하는 시몬손이란 남자가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네울류도프라는 젊은 공작은 부모와 친지로부터 많은 영지를 상속받은 상류층 인물입니다. 그는 코르착인 백작 집안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의 딸인 마리아와 은연중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상류층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죠. 평화롭기만 하던 그의 일상은 어느 재판에 배심원으로 출두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재판은 한 상인의 독살 사건의 혐의를 쓴 마슬로바란 여자에 대한 재판이었죠. 배심원석에 앉은 네울류도프는 그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실 마슬로바는 그의 고모들의 영지에 소속된 여자 농노의 사생아였는데요. 고모들이 어린 마슬로바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에 걷어들이고 반은 딸처럼 반은 하녀처럼 생활했었죠. 마슬로바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젊은 시절의 네울류도프는 우연히 고모를 방문했다가 마슬로바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당시 이적이고 방탕했던 그는 그녀를 유혹해 임신까지 시키죠. 임신 사실을 안 네울류도프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최소한의 성이라며 100루블을 그녀에게 건네고 도망치듯이 고모들 댁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미혼모가 된 마슬로바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혼자 낳은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 곧 죽고 말죠. 그녀는 그 이후에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매춘부로 전락한 지 7년이 지난 겁니다. 매춘부 생활을 하던 마슬로바는 한 상인을 봤는데 그가 독살을 당하고 그의 거액의 돈이 사라지자 그녀가 용의선상에 올라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사실 마슬로바는 아무런 죄가 없었고 진범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말았던 겁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마슬로바를 기억하고 있었던 네올류도프는 그녀가 그렇게까지 된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배심원단은 마슬로바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지만 배심원단 의견서에 살해 의도가 없었음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잊는 바람에 마슬로바는 결국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네올류도프는 그 이후 그녀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죠. 그는 마슬로바의 상고를 준비하는 한편 마슬로바를 찾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전하죠. 하지만 마슬로바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급작스러웠고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울류도프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마슬로바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감옥에서의 생활도 모범적으로 변화되죠. 그녀는 네울류도프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무고한 사정을 알려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네울류도프는 원로원에 그녀의 사건을 상고하지만 안타깝게도 상고는 기각되고 맙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황제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네올류도프는 러시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자신의 영지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개혁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마슬로바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네올류도프는 시베리아 유영지까지 따라가기로 하는데 누나 나타샤와 매형 이그나치가 그를 찾아오고
네울리오도프와 이그나치는 러시아 사회생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마침내 마슬로바 등 죄수들의 이동이 시작되고 네울리오도프는 손을 써서 그녀를 정치범들과 함께 이동하게 합니다. 마슬로바와 네울리오도프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해지고 네울리오도프는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범 중 하나인 시몬손이라는 남자가 마슬로바를 사랑하게 되었고 네울리오도프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몬손에게 그건 마슬로바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마슬로바는 네울리오도프에게 자신은 시몬손과 결혼하겠다고 하는데요. 시몬손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시몬손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네울리오도프는 마슬로바를 그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회 문제에 대한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가죠. 그러던 어느 날 네울리오도프는 성경을 읽으며 사랑과 용서가 러시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란 사실을 깨달으며 이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If you were to become Tolstoy's private secretary, you would be given a great gift. So glad you're here. I sneeze sometimes when I get nervous. I believe that wealth corrupts us all. From the work I'm doing now, which is only meant for the sake of the people. And now, they will possess them forever. I cannot stand by while they steal my children's inheritance. I'm the work of your life, you're the work of mine. One single organizing principle. Love. Tolstoy does not approve of sexual relations, I know this. Young people in Russia, do they know about love? Love and romance. God knows you don't make it easy. I have too much respect for my intelligence.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전쟁과 평화나 아니면 평화의 이야기나 뭐 주인공인 나타샤의 성장 소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요 러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소설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하고 조금 다른 점은 도스토옙스키는 주된 테마가 이게 경계 문제입니다. 나하고 타자를 어떻게 구획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게 이제 데뷔작부터 가난한 사람들부터 이렇게 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20대 소설에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지하생활자의 수기에도 그렇지만 타인의 말과 시선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겠지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들. 그런 주인공, 그럼 좀 민감한 주인공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게 후기에 가게 되면 도스토옙스키 후기에 가게 되면 이게 좀 확장돼 가지고 민족 단위로 이게 러시아 대 이제 유럽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일종의 자기 의식이 이제 러시아라는 이 민족 의식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타자에 대한 대타 의식이라는 게 유럽에 대한 대타 의식으로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스케일이. 근데 그 구도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를 일컬어서 가장 러시아적인 작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의 이면은 가장 유럽적인 작가라는 뜻도 됩니다. 나보코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러시아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유럽적인 작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어떤 정체성이 유럽이란 타자와의 대비 속에서 이렇게 규정되는 거니까. 근데 톨스토이는 이 타자보다 더 관심 가진 거는 이 나의 세계입니다. 톨스토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니힐리즘하고 대결했다고 하면은 톨스토이의 그 상대는 에고이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그 데뷔작부터가 자전 3부작이죠. 다 자기 얘기입니다. 톨스토이에게서 이 자기라는 게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있어요. 이게 확장되면 이제 러시아가 되는 건데 나의 정체성 혹은 러시아의 정체성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의 어떤 통일성. 그때 나의 통일성이라고 할 때 약간 이제 프로이드적인 주제를 가져오자면은 이게 나의 욕망이 있죠. 나의 그 이제 이드적인 어떤 욕망, 성적인 욕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자아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기 어떤 도덕률이나 어떤 초자가 있다고 하면은 요것들 사이 어떤 통일성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톨스토이의 어떤 관심사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민중들 나로드가 있겠죠. 이 농민들이 있고 이제 이 귀족이나 이 지배 계급이 있습니다. 지주나 러시아 사회적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이게 전쟁과 평화에서 보면은 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지주나 이 귀족 계급들이 여기 다 불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 책 열자마자 나오는 대사들이 다 불어 대사입니다. 궁정에서의 대사인데 뭐 나폴레옹 곧 뭐 이렇게 어디로 간다 좀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다 불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러시아란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 궁정 상류계급은 전부 다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 문화에 모방하고 다 이렇게 그런 세태였는데 과연 러시아가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러시아 이 민중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반돼 있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귀족 문화, 지주들의 문화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 있지 않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문화였는데 그것이 외부의 충격에 대응해서 어떤 내적 통일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통일성의 문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의지 혹은 자기 어떤 도덕률과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 톨스토이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저런 문제입니다. 혹은 뭐 단순한 구두라면 이게 보통 이렇게 육체라고 하면은 육체와 이 자기의 정신의 문제 이걸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평생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와 이 톨스토이 두 작가가 이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두 작가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다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